누이 동생. 사모님 전화예요. 라면서 전화를 이어주는지라 당연히 아내 치즈인 줄 알았는데 여자의 목소리는 누이 동생 도모코였다. 일하는 중이었지? 미안해. 그러나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아내 목소리로 착각할 만큼 너무도 비슷했다. 중년 여자의 목소리라는 건 한결같이 나지막하고 굵직하게 변해서 전화로 들으면 죄 똑같이 들리는 모양이다. 오빠 시간 되면 가까운 시일에 한번 만나줄래? 또 돈 얘긴가 싶어서 히로세 가치코는 짜증이 났다. 1년에 두어 번 이런 전화가 걸려와서 가치코는 그때마다 돈을 뜯기곤 했기 때문이다. 필시 여름 보너스가 나왔을 때를 노려 연락한 것이 분명하다. 다들 불경기 하더라만 우리 회사는 웬 잔업이 이렇게 많은지 맨날 늦게 끝나. 별로 돈도 안 되는 무보수 잔업이다만. 회사 끝나고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아. 내가 오빠네 회사 근처로 갈게. 정 그렇다면 모레, 즉 목요일 저녁 8시에 이케부쿠로 역 앞에서 기다리라고 가치이코는 마지못해 약속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가치이코는 다시 자판을 두드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돈 계산을 하고 있었다. 보너스의 절반은 특별 용돈으로 받는다는 게 신혼 때 아내와 한 약속이었다. 용돈이라고는 해도 그걸로 양복을 사거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큰 지출을 감당하는 것이라서 가치 있고 혼자 따로 쓸 수 있는 돈도 아니었다. 신혼 때만 해도 월급이나 보너스란 것은 계속 오르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었고 아내도 직장에 다녔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동안 주택 할부금 납부가 이어지면서 보너스 분배를 둘러싸고 부부간에 얼마나 추악한 다툼이 거듭됐는지 모른다. 가치 있고보다 2살 적은 이제 막 50살이 된 치즈는 고등학교를 나온 지극히 평범한 여자지만 그래도 남녀 동등권이니 페미니즘이니 하는 것을 냄새로나마 알고 있는 세대였다. 당신은 가사 노동을 아주 가짠게 생각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성 우위를 내세우지요. 대체 어디서 얻어들었는지 그저 어안이 벙벙해지는 소리들을 줄줄이 입에 담는 통에 최근 몇 년 동안 가치코의 용돈이래야 말 그대로 쥐꼬리만한 것이었다. 그래도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반갑고 고마워서 부하들한테 한 통 내기도 하고 밀린 술집 외상값을 갚기도 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목을 빼고 기다려 마지 않는 보너스의 내 몫을 이번에도 누이 동생한테 뭉텅 빼줘야 하나. 가치코는 입을 꾹 다물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도 집으로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회사로 슬그머니 전화를 해오는 누이 동생이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엾게 느껴졌다. 도모코는 새언니가 자기를 꺼린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누이 동생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큰 돈을 벌거나 명예는 얻지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남 사는 만큼은 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 신뢰감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역시 18년 전 도모코의 이혼이 발단이었을 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모코는 소규모 건설 회사에 취직했는데 거기서 도면을 그리는 사내를 사귀어서 결혼했다. 가치코는 사내의 연신 깜빡이는 큼직한 쌍꺼풀진 눈과 남자치고는 말이 많은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그런 면이 오히려 소극적인 도모코와 잘 어울리겠다고 제 식구 감싸는 마음으로 그저 좋게 좋게 봐주었다. 그런데 5년이 채 못 되어 이혼했다. 그리고
당시 3살이던 아들은 남편 쪽에서 맞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쪽 조부모가 아이를 영 놓아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가치코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었다. 자신도 자식을 키우는 터라 잘 알지만 3살이라고 하면 한창 귀여울 때다. 어미라면 아무리 고생이 되더라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아도 이혼을 하면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도모코는 한번 대들어 보는 일도 없이 그저 순순히 아이를 넘겨주었다. 아무래도 누이 동생의 머릿속에서 나사가 하나 빠진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가치코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다. 도모코는 남편과 헤어진 뒤 친정에 돌아와서 이전보다도 더 작은 회사에 근무했는데 그마저도 그만두어야 했다. 어머니가 자궁암 진단을 받으면서 도모코가 간병을 도맡았기 때문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만은 누이 동생이 이혼하고 친정살이를 하는 게 가치코로서는 그야말로 천만다행이었다. 아버지는 가치코가 고등학생 때 역시 암으로 돌아가셨다. 늙어 병든 어머니를 돌보기로 하자면 당연히 장남인 자신이 나섰어야 하는 참에 누이 동생이 대신 간병인이 돼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봐드린 것이다. 만약 그 역할을 아내인 치즈가 맡았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갖가지 험악한 사태가 떠올라서 가치코는 그때마다 등줄기가 서늘해지기까지 했다. 물론 아내도 그렇게까지 인정머리 없는 여자는 아니니까 막상 닥쳤다면 병원에 들락거리며 수발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7달이나 이어졌을 때 아내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는 알 수 없다. 더구나 큰아이의 고등학교 입시로 정신없던 해에 시어머니의 간병을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종류의 가정 비극이며 불화를 가치코도 분명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누이 동생 도모코는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봐드렸다. 아내 치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들여다보았을까? 애들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새언니는 애들도 돌봐줘야 되니까 절대 무리해서 나오지 말라고. 어느 날이던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내가 자신의 안색을 살펴가며 넌지시 이런 말을 한 것을 가치코는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도모코가 그렇게 말해준 게 무슨 면책 특권이라도 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회사 일에 쫓겨서 병원에 자주 들르지 못하는 건 자신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그걸 모르는 척하기로 결심한 자. 세상에 흔하게 널린 그런 조합이 그럭저럭 균형을 이루며 반년 넘게 이어졌다. 그리고 어머니는 별다른 고통 없이 세상을 뜨셨다. 그 끝에 남은 것은 자기 나이보다 5년은 더 늙어버린 딸뿐이었다. 애초부터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처지였으니까 값나갈 만한 재산이라고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예금 통장이며 얼마 안 되는 주식까지 정리를 해보아도 정말 유산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이라고는 단 한 푼도 없었다. 병원비 영수증을 애들 고모한테 똑똑히 보여주자고요.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치즈의 입을 막으며 어머니가 오랜 세월 꼬박꼬박 부어온 보험금으로 간신히 장례를 치르고 묘를 썼다. 고향인 미야자키에서 아버지의 유고를 옮겨와서 도쿄에다가 새 합장묘를 만든다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었다. 그러니 가치코는 그것만은 확실하게 이루어드린 셈이다. 이것은 아내와 도모코 모두 이의가 없는 모양이어서 가치코는 자신이 한 일이지만 뒷정리는 똑똑하게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점차 도모코와는 소원한 사이가 되었다. 오빠와 누이라고는 해도 각자 가정을 가지게 되면 서로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가치코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 다 지나치게 충분하다고 할 만큼 부모를 들볶았다. 큰아들은 공부하기를 죽도록 싫어해서 엉덩이를 때려가며 공부를 시켜서 가까스로 신설 삼류대학에 들여보냈다. 둘째 아들은 성적은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 도무지 야심이라는 게 없었다. 그래 인생 목표조차 잡지 못하는 전형적인 프리 아르바이터 기질이었다. 프리 아르바이터란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계속하는 사람을 뜻한다. 대학교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패스트푸드점이나 술집에서 자기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아르바이트 생활만 하고 있는 둘째 때문에 가치코는 지금까지 몇 번씩이나 속이 뒤집힐 뻔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없는 가난한 살림살이 속에서도 죽을 둥살둥 공부에 매달려서 지방 국립대학에 진학한 자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싶어서 그저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었다. 풍요라는 것이 젊은 아이들에게서 의욕을 빼앗고 이완시켜서 그 마음을 파먹어 들어간 것이다. 자기 자식들도 그걸 피하지 못했다는 그저 그뿐이라고 가치코는 스스로 다독이며 되도록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 가치코의 시야에서 누이가 점점 멀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어머니의 칠주기를 치렀을 무렵부터는 그저 연초에 연하장이나 오고 가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해던가 누이에게 보낸 연하장이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온 일이 있었다. 가치코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곧바로 고향 미야자키에 전화를 걸었다. 도모코를 예뻐해 주시던 큰어머님에게서 새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럼 어서 받아 적어라 얘. 그러니까. 귀가 잘 들리지 않던 큰어머님의 노인의 냄새가 역력한 큼직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가치코는 도모코가 변변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주소는 도쿄 변두리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없는 전철역에서도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게다가 맨션도 아니고 오래된 서민 아파트였다. 아무튼 당장에 전화를 했다. 이사를 했으면 했다고 냉큼 알렸어야지. 자, 어쨌거나 얼굴 좀 보게 집에 와. 그랬더니 도모코는 고분고분하게 주말에 놀러 오겠다고 대답했다. 그 지역 특산품이라는 과자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 선 도모코를 보고 가치코는 한참 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서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꽃밭 같은 고요가 감돌았다. 모조리 쓰러져 버린 꽃에서 희미하게 색채가 흘러나와 사람들은 가까스로 도모코가 예전에 상당히 예쁜 여자였음을 짐작할 것이다. 매력 포인트이던 검고 큼직한 눈 주위에는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다. 유행을 완전히 무시한 스커트와 재킷, 그리고 스타킹이 아닌 두툼한 타이즈를 신은 모습은 영락없이 세상을 등진 괴팍스러운 여자꼴이었다. 도모코는 40도 되지 않은 나이에 곱게 늙은 할머니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고모, 오랜만이네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치즈는 억지 웃음을 띄우며 시누이를 노골적으로 훑어보았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게 한눈에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그런 식으로 아래 위로 훑어볼 건 뭐냐고 아내에게 불끈 화가 났다. 하지만 물론 그런 얘기는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시댁 쪽 일가부치가 밑바닥 생활을 하는 것을 두고 아내가 마음속으로 업신여긴다 해도 그것을 직접 따지고 들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쪽의 열등감이나 약점을 아내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도모코는 얼마 전까지 건강식품을 파는 회사에 다녔다고 했다. 그렇지만 방문 판매는 아니야. 이것저것 사무 보는 일을 했어. 가치코는 그야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도모코에게 세일즈란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은 친구 소개로 보험회사의 사원식당에서 일한다고 했다. 요리를 할 줄 알았느냐는 가치코의 물음에 요리는 내가 무슨 요리? 하면서 도모코는 풋 웃었다. 내가 요리 못한다는 건 오빠도 잘 알잖아. 내가 맡은 건 감자나 양파 껍질 벗기는 거, 식기세척기 돌리는 거, 뭐 그런 정도야. 감자 껍질을 벗기고 있다는 말에 가치코는 마음이 아팠다. 내 누이 동생이 식모 아줌마가 되다니. 이젠 정말 갈 때까지 가고 말았구나. 도모코는 유일한 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끔찍이도 예뻐하며 귀하게 키운 자식이었다. 곧잘 백화점에서 원피스 같은 것을 사들고 오는 통에 어머니는 이런 비싼 걸 왜 사왔느냐며 불평하시곤 했다. 아버지는 도모코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 조금만 더 오래 사셨더라면 도모코도 단과대학쯤은 다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혼담도 좀 더 괜찮은 곳에서 들어왔을 터였다. 가치코는 외탁이라서 그저 그런 평범한 용모지만 도모코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아버지는 눈이며 인매가 큼직큼직해서 꽤 근엄해 보이는 용모였지만 그것이 딸인 도모코에게로 내려오자 큼직하고 사랑스러운 눈과 도톰하고 예쁘장한 입술이 되었다. 요즘 아가씨들과는 달리 도모코 때만 해도 아무리 생김새가 예쁜 여자라도 그것을 과시하는 것은 상스러운 일로 쳤다. 그래서 화장이니 옷 매무새에 그리 티나게 신경을 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젊었을 때는 나름대로 멋을 부릴 줄 알았고 엷은 화장도 빠뜨리지 않았던 도모코였다. 오랜만에 나타난 도모코에게서 그런 젊은 시절의 흔적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여자는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가치코는 이렇게 생각하며 거의 공포감마저 느꼈다. 그날 밤 자고 가라고 붙잡는 것을 거절하면서 기어코 돌아가겠다고 도모코가 고집을 부렸을 때 가치코 부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쩜 고모는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현관까지 배웅하고 온 아내가 지나치게 들뜬 소리로 말했다. 언뜻 들으면 부모라도 된 듯한 말투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건 금세 알 수 있었다. 어머니 간병하느라고 진이 다 빠진 모양이지. 전부 저 애한테 떠맡겼으니까 말이야. 가치코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쏘아붙였다. 말뜻을 이해한 치즈는 못마땅한지 부르퉁한 표정이 되었다. 그게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그 뒤로 두어 번 도모코는 오빠네를 찾아왔다.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는 조금 말끔해지고 젊어 보였다. 사원 식당을 추천해준 친구가 이번에는 일반 식당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다. 거기서 웨이트리스 비슷한 일을 맡고 있다고 했다. 네 나이에 웨이트리스로 써주는 데가 있더냐? 가치코는 놀란 척 되물었지만 그나마 마음은 한결로였다. 머리수건을 두른 도모코가 묵묵히 감자 껍질을 벗기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보다는 푸른 제복을 입고 커피를 나르는 도모코를 떠올리는 편이 훨씬 나았다. 식당이라고는 하지만 술도 내놓는 데인가 봐요. 혹시 호스티스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도모코가 가고 난 뒤 치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가치이코는 말도 안 된다면서 얼른 입을 막아버렸다. 그것은 지금도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 물장사를 하는 거라면 그렇게 생활이 곤란할 리 없을 터였다. 게다가 그 뒤로도 도모코는 이따금 가치이고에게서 돈을 꾸러 찾아왔다. 도모코는 올 때마다 인상이 바뀌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가치이코도 굳이 묻지 않았다. 가정도 없고 직업도 일정하지 않은 사람의 몸의 배는 목덜미의 희미한 떼국물과도 같은 것. 확실하게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지저분함이 만날 때마다 누이 동생에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았다. 가치이코는 자신의 단 하나뿐인 누이 동생이 저쪽 편의 세계로 넘어가고 말았다고 체념했다. 어떤 세계인가? 이쪽 세계에서는 가치이코나 치즈를 비롯한 수많은 인간들이 필사적으로 버둥거리며 매달려 있다. 가치이코는 늘 이쪽 손잡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쪽 바닥을 놓쳐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두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 손잡이 자체를 무시하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쪽 편 세계로 넘어간 것도 아니었다. 도모코가 있는 그쪽 세계는 뭔가 큼직한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집단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가치이코는 알 수 없었지만 아무튼 도모코와 자신은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피부치로서의 정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다. 가치이코의 괴로움과 안타까움은 바로 거기서 빚어지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케부쿠로역에 도착했을 때 가치이코는 이런 길바닥이 아니라 어디 찻집 같은 데서 만나자고 할 걸 잘못했다고 후회했다. 여름밤의 역 앞 광장은 푹푹 찌는 듯한 더위에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뜨뜻한 체온과 불쾌감을 흩뿌렸다. 여기서 만나자고는 했지만 가치이코로서도 잘 아는 구역이 아니었다. 역 앞에 옛날부터 있던 찻집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는 했지만 아무리 해도 가게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다. 전화를 끊은 뒤에라도 이름을 알아내서 도모코에게 알려줄 마음이 나지 않은 것은 어차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만나자는 거겠지 하는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세가 딱하게 된 피부치는 이쪽의 평온한 생활을 야금야금 파먹는 흰개미 같은 존재야. 더위에 지친 나머지 가치이코는 그런 난폭한 생각을 했다. 여유가 있다면 또 모르지만 평온한 생활이라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어설픈 것이었다. 다행히 아직 정리해고의 폭풍은 들이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진급이라는 말은 까마득한 얘기가 되었다. 요즘 들어서는 주택 장기 할부금을 넣는 데만도 허덕거리는 판이었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는 들어본 적도 없는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면서 노상 우는 소리를 했다. 여태껏 제대로 된 곳에 취직하지 않은 둘째는 여자친구와 동거라도 하는지 집에 얼굴도 들이밀지 않았다. 가치이코는 이따금 자신의 인생이 초밥으로 치자면 지극히 평범한, 이를테면 런치타임에 서비스로 나오는 것 중에서도 가장 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일 비싼 특상품 초밥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싸구려 재료나마 얼기설기 맞춰가며 길을 쓰고 살아왔다. 도모코는 그런 자신의 노력과 근면함을 어느 만큼이나 알아줄까. 가치이코는 양복 저고리를 벗어서 한쪽 팔에 걸치고 호주머니에서 부채를 꺼냈다. 아내는 다 늙은 노인네 같다고 흉을 보았지만 땀이 많은 가치이코에게 부채는 필수품이었다. 손목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부채질을 하자 뜨뜻미지근한 바람이 불어서 가치이코의 마음을 점점 더 답답하게 했다. 가치이코는 동쪽 출구를 향해서 천천히 걸어갔다. 여러 사람들의 속에서 도모코의 모습이 보였다. 축 처져 있었다. 도모코 말고도 여자들이 몇 사람 있었지만
모두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녀들은 낯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긴장감을 잃지 않았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한쪽 다리에 중심을 둔 채 뻣뻣하게 서 있었다.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를 기다리는 자그마한 불행을 결코 남이 눈치채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했다. 그러나 도모코는 조회 시간에 운동장에 서 있는 초등학생처럼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채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입술이 약간 열려 있는 게 멀리서도 보였다. 그때 셀러리맨 같은 남자가 도모코 쪽으로 다가갔다. 40살을 막 넘어섰을까? 옆에 젊은 여자한테 말을 붙이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남자는 도모코 앞에 멈춰 서더니 뭔가 이야기를 건넸다. 길을 묻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도모코의 입술이 불쾌한 듯이 틀어지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튀어나왔다. 저리 가세요. 어서 저리 가시라고요. 그 소리가 한 발 한 발 다가가던 가츠히코의 귀에도 들렸다. 저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일단 쭉 들어선 사람들 틈에서 빠져나오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빨간 신호가 파란 신호로 바뀌는 사이에 가츠히코는 다시 한번 물었다. 설마 저 사람이 널 꼬시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는 농담처럼 물었다. 아니면 무슨 종교 집단이나 아니면 기부금 같은 거 내라더냐? 이 말에 도모코가 대답했다. 아니, 날도 더운데 잠깐 맥주라도 마시지 않겠느냐고 하더라고. 가치코는 진심으로 놀랐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젊은 여자들이었다. 그런 여자들을 고르지 않고 어째서 중년에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도모코에게 접근했을까. 두 사람은 길을 건너서 역 앞에 상점가로 들어섰다. 용케도 이런 좁은 곳에 3층 건물을 지었구나.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장어구이 집이 있었다. 장어구이 집이라고는 하지만 전통 있는 옛날 식당이 아니라 닭꼬치도 구워내고 도시락도 내고 하는 대중식당이었다. 여기 들어갈까? 하고 물었더니 도모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주쿠 쪽으로 나가면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 몇 개 있지만 그렇게까지 대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돈 이야기라면 짧게 끝내는 게 좋다. 이런 식당이 마침 맞다. 가치히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리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서 맥주 몇 병을 곁들여 고급 장어구이 2인분과 야채 절임도 시켜주었다. 도모코는 점원에게서 접시와 나무 젓가락을 받아들더니 가치히코 앞에 가지런히 놓았다. 이런 마음 씀씀이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생각지 못할 일이었다. 가치히코는 이곳 식당의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하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제복을 입은 도모코의 모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근데 말이야. 물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쓱쓱 닦았다. 한 모금 마신 맥주 덕분에 적잖이 경박스러운 소리가 별 어려움 없이 술술 나왔다. 아까 그 남자가 어째서 다른 아가씨들 다 놔두고 너 같은 아줌마한테 말을 걸었을까? 진짜 이상하다. 어두워서 못 알아봤나? 근데 가로등이 훤한데 설마 그건 아닐 테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도모코는 토라진 듯이 한쪽 팔꿈치를 탁자에 대고는 맥주를 박자 좋게 따랐다. 아무리 보아도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의 모습은 아니었다. 가치히코는 찬찬히 누이를 뜯어보았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가게 안은 제법 붐볐다. 셀러리맨 한 팀이 앉아서 떠들썩하게 생맥주를 마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여행객이라는 표가 금세 나는 초로의 부부가 묵묵히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이케부쿠로의 잡담 한 줄기가 고스란히 흘러든 듯한 식당 안에서 가치히코는 타인의 시선,
지나치는 사내의 시선으로 누이를 쳐다보았다. 형광등 밑에서 도모코는 47살에 걸맞게 주름지고 탄력 잃은 피부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러나 옷차림이나 화장은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하얀 투피스를 입었는데 큼직한 칼라 안으로 보이는 목덜미가 의외로 희고 아름답고 길었다. 이미 젊지도 않고 눈길을 끌만한 미모도 아니었다. 그러나 도모코에게는 예전에 아름답던 여자가 철저하게 박살난 끝에 조금씩 소생하고 있는 듯한 늠름함이 감돌았다. 입술에는 제법 진하게 분홍 립스틱을 발랐는데 결코 고리타분한 색이 아니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이 도모코의 입술은 예전의 표정이 되살아나 있었다. 아니, 예전과 똑같이 되살아났다고 할 수는 없어도 이 입술로 생생하게 말을 하고 몇몇 남자의 입술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정도는 되었다. 이따금 이런 여자가 있다. 옛날에는 엄청 예뻤겠구나. 그러고는 찬찬히 들여다보며 그 눈과 입술 그리고 턱선에서 그 여자의 과거를 더듬어 보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고 이윽고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한다. 어째서 좀 더 곱게 가꾸지 못했을까? 어째서 저렇게 쉽게 늙음의 자리를 양보해 버렸을까? 그렇다. 어떤 형태로든 남자의 시선을 그만큼 빼앗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도모코에게는 홀몸으로 세상을 살아온 여자 특유의 대범함이 있었다. 물론 도모코는 그걸 성적인 매력으로까지 승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가끔 조금 전처럼 남자들을 불러들일 만큼의 매력은 풍겼다. 하기는 그런 매력이 있어봤자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뭐 좋은 사람 만나 결혼을 할 거야 뭐야. 가치코는 이렇게 생각하며 공연히 화가 나서 맥주를 단숨에 비워버렸다. 그 순간 한 가지 기억이 퍼뜩 튀어나오는 바람에 가치코는 하마터면 눈물까지 쏟을 뻔했다. 그것은 3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이었다. 지금처럼 억지로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도모코가 예쁘다는 건 누구라도 한눈에 척 알아보던 시절이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가치히코는 갑작스럽게 옆반의 보스에게 불려갔다. 네 여동생 무지하게 예쁘더라. 정말로 오빠하고 누이 사이 맞냐? 사정은 이랬다.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여중생이 있었다. 조사를 해보니까 네 누이였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데이트 좀 하게 해줘라. 녀석은 그런 말을 천천히 내뱉었다. 나이는 같았지만 수염 깎은 자국이 푸르스름하던 그 녀석의 턱이 지금도 똑똑히 기억난다. 물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어지간히 귀찮게 굴 상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차 한 잔만 마실 거니까, 응? 야, 부탁 좀 하자, 응? 그날 집에 돌아와서 도모코에게 손을 싹싹 비비며 부탁을 했더니 아, 그 끈적끈적하게 따라다니는 고등학생? 이라며 도모코는 대번에 얼굴을 찡그렸다. 저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곁에 두세 명 거느리기만 하면 어이 거기 여학생 어쩌고 저쩌고 큰 소리나 치고 아유 정말 유치해. 그래도 내 사정 좀 봐달라며 내보냈는데 도모코는 예상한 대로 너무 재미없었다며 투덜투덜 불평을 늘어놓으며 돌아왔다.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를 왜 맥없이 들어줘? 오빠도 참 배짱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런가? 배짱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며 가치코는 뜨뜻해진 맥주를 입으로 가져갔다. 저기 오빠. 고개를 들자 여중생이던 누이가 아니라 중년 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
붉은 것이 툭 터지는 듯한 광채에서 가치코는 먼 옛날 누이의 눈동자를 보았다. 나 앞으로 어떤 사람이랑 함께 살기로 했거든. 오빠한테 얘기라도 해둬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결혼하려고? 아니, 부인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은 안 돼. 이윽고 검은 플라스틱 찬압과 국공기가 나왔다. 특상 장어구이가 아니라 그냥 상을 준비했는데 가격치고는 제법 살이 두툼한 게 무척 맛있어 보였다. 젓가락을 찔러 넣다 말고 가치코는 한숨을 쉬었다. 너 그렇게 살아서 어쩌려고 그래? 못된 사람의 꾀에 놀아나는 거 아니냐? 그런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보통 회사에 다니는 셀러리맨이야. 나이는 몇 살인데? 오빠보다 7살쯤 더 먹었을걸? 60 가까운 나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오빠보다 7살쯤 더 라고 계산한 데는 어쩐지 염치가 없었다. 어쩌면 누이 동생이란 남자의 나이를 언제나 오빠를 척도로 계산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렇게 노인네요? 가치코는 다시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나 젊은 남자라고 했다면 분명 훨씬 더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그런 노인네하고 함께 살아서 어떡하려고 그래? 넌 왜 늘 손해보는 역할만 맡냐? 도모코는 장어를 먹던 손길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도 손해보는 역할은 옛날부터 익숙하게 해온 일이니까. 그 순간 손해라는 글자와 익숙하다 하는 글자는 오른편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어쩌면 그 말은 오빠에 대한 누이의 통렬한 비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치코는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했다. 그러는 편이 서로 마음 편할 것이다. 식당을 나서자 조금 전까지의 인파가 거짓말 같았다. 이웃한 상점들의 불도 벌써 군데군데 꺼져 있었다. 이 근방은 가게 문 닫는 시간이 이른 모양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 너는 이케부쿠로 선이지? 응, 나는 저쪽에서 타고 갈게. 남자와 함께 산다면 이제 돈은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치코는 지갑을 꺼내 들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지폐로 돈을 준비했었다. 그 중에서 5장을 꺼내 재빨리 도모코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그러니까 그 뭐냐 결혼 축의금 같은 거야. 아니 뭐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그냥 받아둬라. 고마워 오빠. 도모코는 한참이나 지폐를 손에 쥔 채 서 있었다. 술 취한 남자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두 사람을 흘끔거렸다. 어쩌면 창부를 산 남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늙고 초라한 창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며 가치코는 나지막하게 웃었다.